되게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멋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증대 방안이긴 한데요. 실제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로컬푸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푸드 플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얘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직매장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요인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를 우선 로컬푸드가 어떻게 이제 배경 이해하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이 어떤 맥락에 상피하고 있는지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되고 한국에서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완주, 옥천, 세종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로컬푸드 우리 그 금호산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 전체를 통합하는 푸드 플랜을 보았을 때 이게 잘 운영되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로컬푸드를 이해하려면 일단 글로벌 식량 체계, 지역 식량 체계라는 이 컨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 농업이 산업화,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가 생산 가능한 농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단품종 되겠죠. 그리고 영농 가구 수가 그래서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글로벌 시스템이 돼서 한 지역에 생산한 걸 멀리 보내야 되니까 보존제나 농약 같은 게 사용이 많아지고요. 그 이유 때문에 당연히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이슈들은 결국 수송에 대한 많은 그 비용도 들고요. 그것 때문에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의 이슈가 되고 단짝화는 결국 생태도 위험하게 하고 또 기후변화나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식량 체계가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바로 지역 식량 체계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커뮤니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자. 그렇게 됐을 때는 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을 볼 수 있고 또 농가가 지역과 분리된 게 아니라 전체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개념이 되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를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 서포티드 에그리컬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 그 농가들이요 그 1년치 농산물 대금을 선납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직접 참여해서 생산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농가들에게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량 체계는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 아시죠? 어떤 분은 우리 다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좋은 줄 아니까 푸드 마일리지 높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죠, 그죠? 푸드 마일리지, 즉 농산물이 유통되는 그 기간과 양을 가지고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지 환경이나 생태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식량 안보, 주권 확립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전쟁 등을 통해서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유통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태 농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 식량 체계를 기반으로 이게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로컬푸드는 주로 우리나라는 아직 직매장 형태의 로컬푸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로컬푸드의 큰 개념은 이런데 자, 직매장 그리고 농산물 꾸러미 그리고 직거래 그 파머스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농부시장 이런 거 직거래 장터 여기에다가 이러한 로컬 푸드를 지역 내에 있는 공공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게 푸드 플랜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푸드 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한국형 지역 식량 체계가 바로 푸드 플랜이라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 먹거리를 선순환하는 종합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생산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그거를 소비를 하고 또 그 폐기물조차도 지역 내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컨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미시잖아요. 자, 그럼 구미시에서 우리 시민들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리고 푸드 플랜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자 지역 내 선순환 아까부터 계속 얘기할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는 맞춤형 생산 공급입니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먹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 푸드 플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작년 2월달 기준으로 전국에 137개 지자체에서 지금 푸드 플랜을 운영 추진 중에 있고요. 로컬 푸드 매장은 한 8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는 114개 정도 있습니다. 저때 그 선산에 출장소 계신 선생님 알려주셨는데 지금 구미도 저희 가공센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통합 푸드 공공급식센터도 이제 곧 이제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푸드 플랜 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 하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식량 체계예요. 기계나 산업화된 농은 이렇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단자화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저희 뭐 지역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은 아주 작은 평수인데 우리가 먹을 콩도 심고 뭐 깨도 털고 뭐 뭐도 하고 하면서 잔뜩 이렇게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구조이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실제 생산량이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면적에서 단작하는 거하고 같은 면적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할 때 생산량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저는 사실 이 생각했고 솔직히 처음에 근데 이거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 자료는 재작년에요 피터 로셋이라고 농업 생태 하시는 되게 유명한 분이 한국에 있는 여성 농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이 생태학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에 있는 농업 짓는 땅 있잖아요. 거기에서 4분의 1이 개인 농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 4분의 1에서 전체 식품 공급의 70%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머지 4분의 3이 기업 아니면 산업화된 농업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 실제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의 30%를 거기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되게 의외의 사실이죠, 그죠?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거요. 근데 자 이렇다면 전 세계 농산물의 70%를 이게 농가들이 책임지고 있으니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22년도 통계청에서 농가 경제 조사한 결과예요. 이거 보시면 2022년도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에 돈 얼마 버는지 봤더니 4,6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농업소득, 즉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봤더니 94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한 달에 거의 한 8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순수한 농업소득으로 저희가 벌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답 안 나오죠. 저 농부 입장에서도 그죠? 그쵸?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OECD나 아니면 OECD 나라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나 식량 안보 지수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밀, 콩, 소고기 이런 것들은 거의 수입 의존하고 있고요. 2020년도 기준에 저희가 곡물 자급률 20%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거의 다는 수입산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저는 사실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완주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시작됩니다. 자, 완주에서 2010년도도에 그 농사 짓는 농가들을 봤더니 한 9천 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농가들 중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농가 한 6천 정도 농가였는데 수익을 봤더니 연내에 7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농가가 채 6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농가당 달달이 나가는 지출 있잖아요. 계산해 봤더니 47만 원이래요. 그럼 진짜 답 안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이 전체 농가의 약 40%, 즉 3천 가구, 3천 농가들한테 적어도 달달이 한 100만 원을 수익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도와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무드가 형성이 되었고, 또 때마침 그때 그 담당 행정 최고 책임자가 선거 공약으로 로컬 푸드를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완주는 전주를 끼고요. 전주에 있는 소비자 그리고 완주에 있는 소농들을 직접 엮어가지고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성공 요인은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다. 자, 농가들은 팔대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경쟁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 관계형 시장을 창출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연대가 형성되었고, 또 협동 체제를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매장을 통해서 일반 소비 영역을 잡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완주에는 현재 총 5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완주 로컬푸드가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여러분 낙수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하나 잘 되면 더불어 잘 되는 현상들 있잖아요. 실제로 완주는 5개의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에 추가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뷔페식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조직, 그러니까 기획 생산을 늘 모니터링하고 현장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조합원 인증이나 교육 되게 열심히 하고요. 행복버스 및 순회 수집 지원 사업, 이건 뭐냐면 완주군 내에서도 그 대중교통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은 왜 운전하거나 공공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럴 때 행복버스가 이렇게 외곽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어르신들이 농사진 것들을 픽업하는 버스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농산물을 이제 수집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가공 생산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권장 품목이 있다면 기획 생산을 하고요. 우리 구매사 하는 것처럼 김장 한마당 행사, 그 다음에 굿즈 제작 사업도 하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운영하고 또 팔촉이나 교류 활동들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를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 핵심에 아주 충실했다. 첫째는 완주군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 공동체 참여를 제일 먼저 보장했다, 이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기업농이나 산업화된 기업농의 참여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 교육 꾸준히 하고, 그리고 친환경 생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서 지구 환경에 보전한다는 이런 핵심 코어 컨셉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완주인데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실행 체계가 이러합니다.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통해서 소비까지를 이루겠다. 생산할 때 전업농, 중소농, 그리고 농촌 마을 또는 마을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참여를 하고, 소비는 그냥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농촌의 농업 정책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복지나 소셜 웰페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 교육,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함께 돌아갔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아주 잘 구축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옥천이에요. 옥천은 지금도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작은 영화관에 가면 맨날 옥천 로컬푸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옥천에는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 먹거리 평가 1등 했어요, 여기가. 여기는 2019년도에 개장했고요. 그해 연도에 매출이 11억이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54억, 그 다음에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100억까지는 좀 어렵다고 올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또 중요한 변곡이 있는데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옥천 옥골푸드에 가보면 아주 매력적인 게 뜰탕이라는 게 있어요. 직매장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지역에서 생산한 팥으로 거기서 먹는 팥빙수랑 붕어빵이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직접 방문해서 그 팥빙수 먹으러도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옥천은 여러분 대전하고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어떤 수요도 함께 수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이끄셨던 분의 말씀은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요인은 이 정책에 미치도록 열정이 넘치는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되게 좀 어떤 말인지 좀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네, 이게 옥천 케이스고요. 옥천은 근데 지금 좀 살짝 리스키하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관에서 위탁을 줘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좀 주도권이 좀 바뀌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세 번째는 세종 로컬푸드입니다. 이번에 세종 로컬푸드가 올해 있잖아요. 23년도 지역 먹거리 평가 1위를 했어요. 여기는 싱싱장터 1, 2, 3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 2번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일 평균 방문자가 4,500명인데요. 하루에 판매되는 일매출이 평일에는 7천에서 8천, 주말에는 1억이 넘는다고 해요. 여기가. 그리고 세종 로컬푸드는 지난 20년도에 공공급식센터, 우리가 이제 곧 오픈하게 될 공공급식센터가 오픈되었고, 이 세종 내에 168곳의 공공급식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 세종형 푸드케어라는 컨셉을 가지고요. 세종 내에 있는 읍면 지역의 먹거리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세종 인근에 있는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협회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6차 산업 가공하시는 분들 또는 체험하시는 농가들이 6차 산업 인증을 받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함께 협의회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어떤 핵심이 되어서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 실천 모델 확산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가능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세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의 매출 구조를 보았더니 실제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전체 한 1,000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5%가 전체 매출의 80%를 가져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20%의 매출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 한 번, 두 번만 성공하고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장에 제가 지역 순환 체계,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 소농, 취약농, 고령농, 영세농, 창업 귀농귀촌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원래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의 핵심은 그거가 핵심인데 여기는 이미 구조가 어떤 가공 또는 식품 회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고 연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농가들은 별도로 다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낼 것인지에 대한 개별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밤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깜깜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금오산점에 있고, 금오산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고, 한 그 200평 남짓 인원 7분 계시고, 매출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하농가는 277농가이고, 소비자회원은 9,000명 남짓 있고요. 현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가보고 굉장히 쇼킹했던 게, 첫째 여기 그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고 좋잖아요. 요즘 어딜 가도 제가 사는 시골에 있어도 주차 문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쨌든 뭐 갤러리 같은 문화시설이 있고, 뒤에 있는 그 저수지 산책로 있잖아요. 같이 연계돼 있어서 되게 위치적으로 매력적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행복장터나 상모 사곡점도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미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일반 마트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죠? 원칙과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이 공간이 그냥 물건을 단순하게 사는, 농산물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농부나 소비자가 함께하는 문화 활성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아까 옥천 케이스나 레스토랑에 있는 완주 케이스를 보셔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로컬 농산물 구매뿐만 아니라 요리나 체험, 카페 등 뭔가 다양한 소비자들과 농부가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뭔가의 경험적 요소들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구미 관광 안내소로서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가능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농가 맛집이나 농촌 체험을 안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보니까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를 찾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주로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뭐 신토부리 강연, 한방 강연 등 이런 주제와 맞는 강연을 함께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로컬푸드 엠베서더 하는 건데요. 원래 엠베서더 하는 거는 이렇게 홍보 대사를 엠베서더 그러잖아요, 저희가요. 로컬푸드 엠베서더 하는 거는 금호산점 가니까 그 길 건너면 그쪽에 그 카페하고 식당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상가나 식당들이 그 농산물 구매할 때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로컬푸드 매장에도 좋고 농부들에게도 좋고 또 그분들한테도 좋은 이유가, 사실 요즘은 상가건 기업이건 착한 소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아니면 대형 커피 체인 같은 데서도 우리가 뭐 지금 뭐 디저트로 쓰고 있는 뭐 이런 케이크나 그런 이런 데 들어가는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 그러니까 구미시 선산에서 나온 블루베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 공헌이고 또 훌륭한 어떤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온산점 인근에 있는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그 농산물을 카페나 편의점, 식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로컬푸드 엠베서더,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 배지 같은 걸 가게 앞에 붙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지자체나 공기업, 그 다음에 식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쪽으로 공공 영역을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민돼요. 어떻게 맨날 팔아야 되지? 지금 버섯 딱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약된 거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나머지 어떻게 소비하지? 저 맨날 그 고민 하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선뜻 집중하지 않고, 집중해도 금방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분야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옴니채널,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금호산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밴드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소비자 회원되면 밴드 가입하시고 지금 이제 동지니까 팥죽 행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서 왕성하게 우리 매장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밴드 사이트를 통해서요. 그리고 아까 완주에는 해피스테이션이라고 별도의 이런 그 독립몰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으로 왕성하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아시잖아요. 요새는 진짜 여러분 검색하실 때 네이버보다 유튜브 더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드디어 커머스 기능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구매하세요. 생강청 구매하세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팔로워가 얼마 전에만 해도 500이었는데 지금 1000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팔로워가 1000명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요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라이브 쇼핑 아시죠? 지금 경상북도 사회소에서는 아시죠?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에 언제 뭐 그 상추, 특가 할인 이렇게 해서 라이브로 한 3, 40분 하고 그때 생기는 매출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구독자나 팔로워나 또 이 채널 자체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옥천에 있는 팀장님이 자기네들이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대요. 왜 그랬는지 여쭤봤더니 첫째는 이 일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접근이 어려웠다. 우린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했던 것 같다. 이 얘기 하시고 또 하나는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로컬푸드 본연의 핵심 취지보다는 이걸 그냥 왜 일반 우리 농산물 온라인으로 막 파는 사람들 있죠. 유통. 그 사람들 쪽 방향에 좀 컨셉이 가까워서 우리가 뭔가 코드가 안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짜 궁금한 분야예요. 여러분 맥도날드나 어디죠? 스타벅스 가면 드라이브스루를 하시나요? 그죠? 바쁠 때 거기 내려가지고 어려운데 주차하고 커피 픽업하고 나와서 차 빼고 돌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공간이 편리하다면 그냥 차 타고 쭉 들어가서 지불하고 커피 픽업하고 나오는 식이잖아요. 자, 이거 로컬푸드 드라이브스루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즉 이게 가능하려면 원거리에서 우리 스토어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주문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모바일이 됐건 어쨌든 어떤 양식으로의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제품들이 다 명시가 되고 또는 뭐 특가 상품이나 지금 뭐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딸기가 엄청 싸고 좋네요. 이런 정보들을 고객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주문을 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은 아시다시피 운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7시까지만 딱 했기 때문에 6시 45분쯤 되니까 서둘러 마무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보러 낮 시간 동안에 평일에 운전하고 가서 장보고 실어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로컬푸드 드라이브스루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자, 더 중요한 게는 이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진짜 관심은 있고 딸기 좋아서 꼭 사고 싶은데 나 여기 금호산까지 가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퇴근 시간이고 이러면 또 가기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군에서 아주 작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국도 아까 같은 개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앱이나 아니면은 웹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픽업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내의 핵심 앵커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온 창고, 저장 창고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곳에 마련을 해놓고 주문한 것들을 거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갈 때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능할 때 픽업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거점 저온 창고를 활용한 앵커 스토리지 배송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마트 가면 원스톱 쇼핑 되잖아요. 거기 가서 농산물도 사고 내가 사려고 했던 뭐 이것저것 딴 것들도 사고 쟁반도 사고 접시도 사고 한참에 다 할 수 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을 직접 운전해서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신선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은 진짜 농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매장에 와서 소비하는 게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농부 277명이 좀 더 농가 소득의 안정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소비 행동이 결국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 기부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온도계나 무슨 이런 타워 같은 거 세워놓고 목표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온도 눈금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수치화하든지 해서 가시적으로 내가 이 직매장에 한번 갔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문구라든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에 추가로 푸드 플랜이라는 큰 그림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좀 더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째는 생산자 교육, 관계자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이거 왜 저러냐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의 푸드 플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구미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급식에서 1년에 가지하고 버섯하고 양파하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등등등등등 해서 모든 품목이 1년에 몇 킬로 정도씩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있을 거고요. 관련 그 기관에서 이미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농부 또는 생산자 조직이 그걸 하고 싶은데 자 이럴 수 있죠. 감자는 보니까 한 1톤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500톤밖에 생산자 조직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관할 내에서 생산되는 게 뭐 한 0.5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더 수급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걸 추가로 많이 생산한 농가들은 그럼 이것 대신에 즉 뭐 감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은 감자 대신에 지금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뭐 치컬이나 뭐 오이나 아니면 뭐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할 건지에 대한 이런 사전 준비를 위한 기초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기획 생산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이 기획 생산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랜 작업이고 또 실제로 그 완주나 이런 지역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발품을 찾아서 지역의 농가 단체들과 다 만나고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짜 열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지역 공공급식 사업 추진을 고려한 신선 농산물의 연중 생산 체계의 구축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재로서 그 농산물, 아니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신선 농산물 외에도 당연히 가공 제품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 가공 제품도 보면 대부분 대기업 걸 갖다 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런 다양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일 우리들이 먹는 밥상에 올라가는 가공 제품류를 어떻게 제조하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역 전략식품도 필요하고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꾸러미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옵션 얘기를 드렸지만 살짝 리스키 지금 하다고 말씀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힘을 주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제가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푸드 플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먹거리, 이게 실제로 이런 과는 아니겠지만, 자, 먹거리 정책과라는 관, 그리고 푸드 통합센터라는 민, 그래서 여기 먹거리 정책팀, 로컬 푸드팀, 공공급식하는 팀, 식품가공팀이 있고, 이 각각의 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경영기획팀, 직매장팀, 공공급식, 가공센터가 있어서 이 둘이 매우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조직 자체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활하게 운영될 때 이 전체적인 플랜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운영 조직에서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예산 같은 걸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조직이 역시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푸드플랜 위원회라는 그냥 말을 갖다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첫 단계에서는 이런 먹거리, 그 푸드플랜 영역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단계입니다. 즉 이런 분들이 충분히 푸드 플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 농업 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인식이 공유가 되고, 또 이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체적인 목표 수립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즉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핵심 컨셉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이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과 관련되는 이해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 급식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 영양교사라든지 학부모, 교육청, 공급업체, 그리고 공공급식기관이나 구미 같으면 이런 기업 클러스터 이런 데 있잖아요. 기업 단지분들, 그리고 직매장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이 푸드 플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단계가 2단계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필요한 조례와 예산 실행을 계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결국 통 털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 지속 가능한 농업, 소득 환경,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런 지역 생산 구조. 첫째는 고령농, 귀농, 겸업농 또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에 있는 생산자 조직이 뭔가 조직화가 되고, 또 이분들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지역 내 먹거리를 다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휴푸드라고 하면 구미시라면 저희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 지역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여기에는 주로 수산물, 축산물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기타 가공품. 그래서 지역 생산 체계가 일단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내외 관계시장이라고 해서 공공 영역을 얘기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또 이런 공동체 농업을 활용을 하고요. 또 취약계층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급식,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화된 공공급식, 학교급식, 대도시 직매장 또는 이렇게 기업 클러스터 어떤 공공구내식당, 구내식당 이런 쪽으로 관계시장이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내외에서 소비가 되고 순환 경제를 거쳐서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서 또 공공형 운영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푸드 플랜이 아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행 조직, 그 다음에 정책, 예산, 지원 등이 통합이 된 그런 공공형 운영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통합적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키포인트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끝입니다. 감사합니다.